강의 자료입니다. 5주차 강의 자료고 오늘 이제 해야 될 내용은 정형 거래 조건 인커텀스입니다. 인커텀스. 사실 지난 학기에 나한테서 혹은 뭐 다른 교수님으로부터 국제상학 수업을 들었다면 되게 쉬운 내용일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무역학 개론을 개설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좀 아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복습하는 셈으로 잘 들어주길 바라고, 무역학 개론 수업으로 무역학 수업, 무역 쪽 수업을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인커텀스를 잘 알아두면 다른 무역 쪽 관련 수업을 들을 때 편합니다. 많이. 일종의 무역학의 구구단 같은 거예요. 반드시 외우고 시작해야 할 인커텀스가. 회계로 치면 부기, 부기라고 하나? 그 뭐라 하지? 대차 쓰는 거 그 뭐라 하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기장, 기장하는 거, 그죠? 요새는 기장으로 잘 안 하죠. 그림으로 다 문제 풀죠. 요즘에 회계는 그렇게 아닌가? 나 대학교 1, 2학년 때 그 회계 교수님들은 칠판 가득 그 부기만 했는데 여기서부터 저까지 막 이거 그어가면서 요새 그런 식으로 회계 안 가르치죠 교수님들이. 그래요. 어찌 됐든 그 정도의 무역학에서는 가장 베이직하고 베이직하면서도 중요하고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정형 거래 조건 이번 시간 그리고 뭐 다음 시간 정도에 하는 내용들을 반드시 잘 학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역 계약 체결과 그 계약 체결에 따른 뭐 계약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국가를 달리하는 격지자 간의 거래라서 반드시 여러 가지 뭐 계약과 법률과 통화와 간섭의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합의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약 조건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모든 사항을 계약 조건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상간행이나 간섭에 의지를 해서 그 상간행이나 간섭을 따라가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무역 간섭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간섭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 자체가 그 어떤 업종이나 업계나 그 사회나 그 국가의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오랜 기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어떤 행동 양식을 보통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많이 겪어서 중세 국가로부터 근대를 건너뛰어서 식민지 시대를 거쳐서 이 선진화된 민주국가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전통이나 간섭이 사실 많이 사라진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면이 좀 아쉬운 측면인데, 서구에서 산업혁명을 이뤄서 그것을 바탕으로 무역업을 발달시킨 국가들의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상간섭이나 상간행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간섭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무역과 관련된 간섭, 그런 것들을 여기 지금 뭐 국제 상간섭이다, 무역 간섭이다 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뭐 용어를 여기 뭐 커스텀스도 있고 유세지도 있는데 좀 고차원적으로 커스텀이라고 불리면 요거는 약간 간섭법적인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간섭법이 없어요, 여러분. 간섭법이라는 게. 우리는 우리의 법 체계는 도덕이거나 법이거나 약간 그렇죠. 그 중간은 없잖아요. 도덕의 영역이거나 법의 영역이거나, 물론 뭐 약간 정서법 뭐 이런 거 있지만 그건 법이 아니지. 그렇잖아. 그죠? 근데
서구에는 간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법으로 명문화된 건 아닌데,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이거는 법이 아니니까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도 아닌 약간 불문율 같은 거.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해온 거. 그거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오래된 구습이다, 악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없애거나 개선하거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식의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우리랑 좀 마인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좀 지키려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 가장 대표적으로 문득 들어온 예시가 미국 대통령 선거 방식 혹시 알아요? 그거 미국 인구가 3억 명이 조금 넘습니다. 3억 2천만 명인가? 미국이라는 사회가 IT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충분히 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투표 결과를 뽑아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 투표를 하죠. 그리고 그 간접 투표 방식도 되게 이상하죠. 50개 주의 연합국가, 연방국가라는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한 주에서 위너가 전체 주를 대변하는 식으로 시스템이 짜져져 있잖아요. 그게 200년도 훨씬 전에 서로 교통이나 우편, 전신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을 시절에 건국의 아버지들이 만든 그 전통과 간습을 지금 21세기에도 그대로 따라하고 있잖아요. 지난 미국 대선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지금 현 대통령보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국민 투표수는 많았어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200년 전부터. 그리고 특별히 바꾸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왜 그러냐면 불과 한 20년, 10몇 년 전에 엘고 경우에도 그 아들 부시 대통령보다 표는 더 많이 받았는데 대통령에서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도 안 바꿨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당장 바꾸겠죠. 제도를 뜯어 고치겠죠.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까요? 그 비슷한 얘기. 미국 대통령들이 4년 2번 합니다. 알죠? 그게 4년 2번 하기로 법에 적혀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처음에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조지 워싱턴이 2번만 하고 물러나서 그 뒤에 대통령들이 다 2번씩만 하다가 세계 2차 대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좀 여러 번 하거든요. 그래서 수정해서 넣었습니다. 2번만 하는 걸. 그러니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나오기 전까지 한 150년 동안 대통령 중임에 대한 규정이 헌법에 없었어요. 근데 조지 워싱턴의 예를 들어서 그 후대 대통령들이 2번만 하고 물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문율이란 거죠.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은 간습이란 거죠. 그래서 커스텀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역 간습이라고 하는 거는 국제 간의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그 업종이나 업계 이런 것들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간행이나 뭐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습과 간행을 따른다는 게 좋은 의미에서는 무역 계약을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계약 당사자와 따로따로 합의하거나 이행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하던 대로 우리 업계에서 하던 대로 따라서 하면 된다는 어떤 쉬운 점이 있었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각 지역의 로컬 룰이 있을 수도 있고 로컬 간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국제화된 무역 거래에서는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후에 이러한 간섭을 어떤 정형화된 틀로 만들어낸 것이 정형거래 조건입니다.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국제상업회의소 ICC가 제정한 인커텀스, 그리고 CIF 계약에 대한 와르소 옥스포드 룰, 그리고 개정 미국 무역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건 당연히 첫 번째 있는 인커텀스고요. 국제상업회의소는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남대문에 부르면 안 되죠. 숭례문 옆에 있는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의의 국제사무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본부. 그게 이제 ICC인데 여기서 제정해서 만들어낸 인커텀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미국 무역 정의는 저거는 좀 미국 국내용 정형 거래 조건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학습하게 된 인커텀스라고 하는 거는 1936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2차 대전이 시작하기 직전에 국제상업회의소에서 기존의 무역 간섭으로 사용되어져 오던 여러 가지 거래 조건, 정형 거래 조건을 ICC가 인커텀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낸 제정한 국제 규칙입니다. 1936년에 얘네들이 인커텀스라는 이름으로 출판하기 전에도 정형 거래 조건은 있었어요. 정형 거래 조건은 FOB, CIF 이런 정형 거래 조건 있죠. FOB와 CIF가 가장 유명한 정형 거래 조건 중에 하나인데 FOB와 CIF는 ICC가 인커텀스를 발표하기 훨씬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상간습입니다. 특히 FOB 같은 경우에는 200년, 250년 전에 있었어요. 이미 존재했어요. 무역 거래가 대항해 시대를 거쳐서 발달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있었어요. 옛날부터. 그냥 FOB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너와 내가 무역 거래를 하는데 우리 FOB로 하자. 거래하자. 나는 그 FOB라는 간섭, 거래 간섭이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는데 그런 FOB나 CIF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의 어떤 출판물로서 제정한 것이 ICC가 만들어낸 인커텀스입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는 이게 뭐 유엔에서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어떤 국가가 국가 간의 협약이나 협정도 아니고 그냥 상공회의소 수준의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출판물로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법적인 강제 구속력이 없어요. 강제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이 아닙니다. 얘는. 그러면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거를 사인과 사인 간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서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우리의 무역 계약,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이행에 당사자 권리 의무에 대해서 인커텀스 2010 어떠한 정형 거래 규칙에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준거 문헌이 반드시 계약서나 일반 거래 조건 협정서에 삽입이 되어야 양 당사자를 구속하게 됩니다. 인커텀스가 무역 거래 당사자들을 법적으로 구속시키는 게 아니고요. 당사자, 매도인과 매수인, 수출자와 수입자 이 두 사람이 계약으로서 인커텀스를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그게 계약 내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인과 사인 간의 계약의 계약 조건으로서 상대방들을 권리 의무로서 지켜야 되는 계약으로서 지켜야 되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준거 문헌이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 자 2005년도 기준 FOB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40%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CIF 그리고 CNF라고 실질적으로는 인커텀스에서 CFR 조건과 유사한 방식이 한 21%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니 교수님이 2018년인데 왜 2005년 통계 가지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나라에 2005년 이후에 합계를 내린 제대로 된 통계가 없어요. 공개가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걸 제대로 공개를 안 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FOB나 CIF 같은 그 인도 조건 있죠.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 인도 조건을 통해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물건을 수출지에서 건네주는 것인지 수입지에서 건네주는 것인지에 따라서 운송 중 부대 비용 제가 25만 원 얘기했죠. 그 25만 원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 당사자들, 무역 거래 당사자들이 내가 거래 조건을 FOB를 썼는지 CIF를 썼는지를 알게 되면 물품의 원가가 추적이 됩니다. 대충. 그래서 이게 국가에서 통계를 내는 여러 그 통계 기관에서 개별적인 FOB, CIF 건당 이게 계약 금액이 FOB로 책정이 됐는지 CIF로 책정이 됐는지 공개를 잘 안 해주려고 해요. 왜? 정보 보호 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통계를 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통계는 알고 있어요. 이미 국가기관은 왜냐하면 수출입 신고를 받고 다 하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데 정보 공개가 좀 원활하지 않아서 2005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커텀스는 1936년도에 제정이 돼서 쭉 이어져 오다가 최근에는 1980, 1990, 2000 그리고 2010 이렇게 10년 주기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최근 개정이 인커텀스 2010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 강의를 듣는 이 시점이 2018년이죠. 느낌이 오죠. 2년 뒤에 인커텀스 2020이 무조건 나옵니다. 이미 초안이 만들어졌어요. 지금 영문과 불문 버전으로 그게 초안이 작성되고 있고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 영문과 불문 버전을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될 겁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2019년에. 그리고 2019년 한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갈 때쯤 되면 우리말 초안이 나옵니다. 스케줄이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2020년에 공개가 아닙니다. 거의 내년 한 중순 정도 되면 우리말로 된 2020 인커텀스 202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인커텀스 2020이 나오면 우리 학교를 포함 전국에 있는 모든 무역학과 교수님 책들이 새로 개정될 겁니다. 그 전에 학교를 졸업을 하든지 무역학 수업을 다 수강을 해서 인커텀스 2020하고는 만나지 않는 걸로. 그게 좋습니다. 책 무조건 개정해야 됩니다. 다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모르겠어. 나도 지금 정보가 없어. 아마 내년 정도 되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커텀스 2010의 개정. 그러니까 인커텀스 2000에서 2010으로 넘겨져 온 개정의 사유가 그리고 개정의 특징이 여기 지금 4번 슬라이드에 있어요. 자, 뭐다? 2000년대입니다. 2000년대의 변화를 수용을 해서 인커텀스 2010을 만들었기 때문에 2000년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EU와 같은 어떤 경제 공동체가 많이 확산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품 이동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통관과 같은 수입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는 국경 간의 물품 이동이 증대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커텀스 2000에는 정형거래 조건의 수가 13가지였습니다. 근데 13가지 중에 잘 안 쓰이거나 좀 중복된다 싶은 것들을 정리를 해서 11가지로 감소시켰어요. 그래서 그 11가지로 감소를 시켰는데 기존에 인커텀스 2000에 있던 4가지 정형거래 조건 DAF, DES, DQ 그리고 DDU를 새로 신설된 DAT와 DAP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4개를 없애고 2개를 신설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11가지 거래 조건을 운송수단, 사용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따라서 크게 2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운송 방식에 상관없이 그게 뭐 단일 운송이든 복합 운송이든 항공 운송이든 해상 운송이든 가리지 않고 사용 가능한 부류가 7개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주로 해상 내수로 운송에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FAS, FOB, CFR, CIF와 같은 4가지 전통적으로
해상에서 사용되어졌던 4가지 정행거래 조건을 두 번째 부류로 해서 크게 이렇게 2가지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커텀스 2010에 좀 개괄적인 그림이 여기 지금 5번 슬라이드에 그려져 있어요. 지금 이 표를 보면 전혀 와닿지 않을 거예요. 나도 지금 왜 이 슬라이드를 여기 이 타이밍에 넣어놨는지 내가 왜 그랬을까 싶으네요. 그래서 요 각각의 11가지 정행거래 규칙을 오늘 처음 뭐 다는 못 살펴보겠죠. 11개나 되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밑에 박스 있죠. 5번 슬라이드에 있는 맨 밑에 박스 거기 보면 알파벳 대문자 3개로 이루어진 11개의 정행거래 조건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인커텀스를 만든 ICC가 일부러 이렇게 3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을 시켜서 만든 게 아니고요. 자기들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독창적인 자기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인커텀스를 만들기 훨씬 100년, 200년 전부터 FOB와 CIF가 있었어요. CIF는 뭐 한 150년 전, 뭐 FOB는 한 200년 이상 오래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오래 전부터 있던 애들이니까 걔네들을 포함을 해서 ICC가 새롭게 해낸 애들하고 같이 엮어서 만든 게 인커텀스예요. 그래서 새롭게 창조해낸 애들도 FOB, CIF처럼 알파벳 대문자 3개 조합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11가지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XW입니다. EXW. X웍스입니다. X웍스. X웍스 조건 EXW는 운송 방식에 크게 상관없이 사용되어질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내 거래에 좀 적합합니다. 왜 국내 거래에 적합하냐라고 한다면 이게 물품을 인도가 수출국, 그러니까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의 창고에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 거래에 좀 더 적합을 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X웍스의 우리말이 공장 인도입니다. 개념 큰 동그라미, 두 번째 큰 동그라미에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 혹은 작업장, 공장, 창고 이런 곳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공장 인도라고 합니다. 매수인의 처분하라는 말은 뭐냐면 매수인이 물건 사는 사람이 물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되는 상황, 매수인의 컨트롤하로 들어가게 되는 상황을 말해요. 그러니까 매도인이 자기 창고에서 매수인 보고 네 물건 가져가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EXW가 그렇게 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넘겨주게 되는 거죠. 이때 매도인은 자기 공장이나 창고에서 매수인한테 물건 네가 알아서 가져가가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을 어떤 트럭이나 운송수단에 적재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알아서. 공장에 혹은 창고에 쌓여있는 물건을 매수인이 알아서 가져가게끔 하는 방식이 EXW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매도인은 물품을 수치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물품의 수출 통관이 요구되더라도 이를 수행할 필요가 없다. 수출 통관이란 거는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물건이 나갈 때 한다라고 해서 수출입 절차 공부할 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통관이란 건 결국에는 수출자가 보통을 하는데 이 EXW의 경우에는 물품 인도가 수출자가 자신의 공장에서 매수인한테 넘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공장에서 무슨 밭대기 하듯이 이미 수입자의 물건에 돼버렸기 때문에
수입 통관, 수출 통관 자체도 수출국을 빠져나가야 되는 그 수출 통관 자체도 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해야 됩니다. 매수인, 수입자가. 그러니까 수입하는 사람이 수출국에 와서 수출자의 공장에서 물건 받아서 수출 통관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EXW의 경우에 국내 거래에 적합하다, 국제 거래에 좀 부적합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EXW에 보면 위에 저기 큰 글씨로 되어 있는 EXWorks 갈로 쳐놓고 Insert Named Place of Delivery라고 되어 있는데 EXW를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형거래 조건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형거래 조건을 쓰고 나서 여기 뒤에 장소가 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는 인커텀스 규칙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EXW의 경우에는 뭐예요? Place of Delivery. 딜리버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여기 써야 돼요. 지금 EXW는 공장에서 인도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매도인의 공장 이런 식으로 장소가 물품의 인도 장소가 반드시 적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진 이 지점이 곧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이전되고 물품이 인도된다는 것 자체가 곧 물품의 위험 부담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왜 위험이 넘어갑니까? 위험 부담이 넘어간다는 게 중요하죠. 왜 위험 부담을 합니까? 물품이란 게 우리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특수성이란 거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물건을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어요? 우리 무역 조건, 계약 조건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품질 조건 할 때 그 얘기를 했었어요. 선적 품질 조건이냐 양육 품질 조건이냐를 따질 때 양육 품질 조건이면 그 양육지까지 수출자가 품질을 개런티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선적 품질 조건이면 수출자 입장에서는 선적지에서 그 품질을 충족시켜버리면 운송 중에 품질의 하락이라든지 품질의 변화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란 건 결국엔 그 하물의 어떤 품질의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손상이라든지 손실이라든지 아니면 분실이라든지 파손이라든지 그런 물품이 처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담을 매도인이 하느냐 매수인이 하느냐 수출자가 하느냐 수입자가 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인커텀스는 보통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품을 인도하면 그 인도와 동시에 위험 부담도 같이 넘어가요. 그래서 이 11가지 정형거래 조건 인커텀스에서 매도인이 어디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11가지가 나뉜다고 봐도 무방해요. EXW는 어디서 넘겨준다는 거예요? 매도인의 영업소,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의 창고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가 이 뒤에 나오는 요 장소가 EXW 뒤에 나오는 장소가 곧 물품의 인도 장소고 곧 위험의 이전 장소다라는 거죠. 자, 통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출 통관도 수입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수출자인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매도인의 최소 의무, 수출자의 최소 의무, 거기에 반대되는 수입자나 매수인의 경우에는 최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EXW죠. 그래서 EXW가 이런 좀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기가 불합리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인커텀스 상의 다른 정형거래 조건을 사용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공장에서 물건을 주면서도 화물을 운송수단에 싣거나 뭘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도인에게 운송수단으로의 화물 적재 의무 같은 것들을 수출자인 매도인에게 뭔가 좀 넘겨주고 싶다. 아니면 수출자가 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면 EXW를 써서는 안 되고 FCA 같은 그런 정형거래 규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수출국에서의 수출 통관을 수입자가 해야 되는 아주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가 수출 통관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물품을 수입하는 사람이 수출국에까지 와서 자기가 직접 수출 통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하면 절대 EXW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겠죠. 자, 그래서 EXW의 실제 그 사용 예시와 그리고 EXW의 개념을 좀 살펴보기 위한 어떤 그림 7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맨 위에 실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W 뒤에 장소가 와 있어요. 주소가 찍혀 있네요. 뭐라고? EXW 57-1 잠원동 서초구 서울 코리아 인커텀스 R2010. 인커텀스 2010은 인커텀스 2010에 따른 EXW 조건을 사용한다라는 뜻이고 그 앞에 주소지는 뭘 의미하겠어요? 물품의 인도 장소가 되겠죠. 저 장소가 바로 EXW 상의 매도인의 공장이거나 매도인의 창고이거나 뭐 그런 장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EX라는 말이 원래 그 extract 같은 말 있죠. 영어 어원 중에 뭐예요? 이거 뽑아내다, 추출하다, 빼내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정 장소로부터 인도되는 이런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Xworks 공장 인도라고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매도인의 최소 부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 그림을 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EXW라는 문구가 있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까만색 굵은 선이 내리꽂고 있어요. 이 선이 뭐냐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이 인도되는 지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위험이 이전되는 그 지점. 그러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물품 인도와 위험 이전에 대한 분기점이 요 까만 선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까만 선이 결국에는 물품 인도와 위험 이전의 분기점이니까 까만 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모든 위험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오른쪽 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모든 부담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위험 이전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25만 원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물품을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서 사고 수출하고 수입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운송 비용, 보험 비용, 통관 비용, 창고 비용, 수수료 등등의 부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가격 조건이 달라질 것이고 가격 조건이 달라지면 결국에는 소비자 가격도 달라질 것이다. 물품을 가격을 정가한다든지 아니면 물품의 가격 조건 자체가 높아진다든지 하는 등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EXW의 경우에는 저 위험, 물품의 인도 시점이 곧 비용의 분기점하고도 일치합니다. 비용의 분기점하고도 일치한다는 말은 곧 저 선을 기준으로 왼쪽 편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을 하고 저 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그러니까 25만 원 중에 거의 대부분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조건이 된다. 그 뜻인 거죠. 그 뜻인 거죠. 자, 그래서 좀 이 그림을 좀 잘 살펴볼게요. 인도 장소가 어디다? 매도인의 공장, 매도인의 창고 이런 곳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물건을 넘겨주는데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최소 의무이기 때문에 화물 차량 운송 용구에 화물을 실는 것도 매수인이 하고, 그리고 이 화물의 운송 용구에 실어 가지고 국제 운송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항이나 항구로 보내는 것도 매수인이 해야 되고, 그리고 뭐도 해야 돼요? 수출 통관도 해야 됩니다. 매수인이 수출 통관, 이쪽 수출국에서의 국내 운송, 그래서 항공 운송을 하든지 철도 운송을 하든지 아니면 해상 운송을 하든지 이 주 운송 구간의 운송도 누가 다 한다? 매수인이 다 한다. 비용 다 된다. 그리고 결국엔 자기 나라까지 가지고 와서 자기 나라의 항구나 공항에서부터 자신의 어떤 영업소나 창고까지 가져가는 수입국에서의 국내 운송 비용, 그리고 수입국에서의 어떤 통관 비용, 수입 신고 이런 것들도 다 매수인이 한다. 그러니까 매수인한테는 최대 의무예요. 최대 의무. 아까 예시를 든 그 25만 원 기준으로 치면 거의 매도인이 부담하는 건 없어요. 어차피 공장에서 만들어 놓고 던져 놓고 가져가 했으니까. 25만 원 전체를 다 매수인이 부담하는 그러한 방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좀 이걸 사용하기에는 실제 무역에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매도인이 물품을 적재하기에 적합하다든지, 그리고 매수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이 좀 불합리하고 매도인이 수출 통관을 하는 것이 좀 편리하다라고 한다면 EXW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될 FCA 조건을 사용하는 게 매우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살펴볼게요. FCA입니다. FCA. 프리캐리어입니다. 프리캐리어. 자, 이건 뭐냐? 운송인 인도 방식입니다. 운송인 인도 방식. 캐리어가 그 캐리어가 아니고 운송인입니다. 운송인. 운송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물품을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소나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서 물품을 인도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수출국 내 어떠한 특정한 지점이 됩니다. 그게 뭐 매도인의 영업소나 매도인의 창고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운송인의 어떤 창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지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어찌됐든 그 장소를 정확하게 지정을 해서 그 장소에서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 그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그것이 곧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이고 위험이 이전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그림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CA도 여기 뒤에 반드시 장소가 나옵니다. 근데 EXW하고 똑같아요. 무슨 장소를 쓰냐? Place of Delivery. 그러니까 인도 장소를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실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잠원동이 될 수도 있고요. 인천공항이 될 수도 있고요. 부산 포트가 될 수도 있고요. 저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화물을 넘기는 어떤 특정한 지점을 반드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죠. FCA 해가지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이라고 딱 그어져 있는데 여기 보면 어떤 장소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떤 그것이 뭐 공항이 됐든 철도가 됐든 도로가 됐든 해상 운송의 어떤 항구가 됐든 이러한 운송인이 화물을 받을 수 있는 특정한 장소, 어디가 됐든 공항이 될 수도 있고 뭐 항구가 될 수도 있고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가 돼도 상관없어요. 그거는 정하기 나름이니까. 케바케리오 정하기 나름이니까 어떤 곳이 됐든 그 곳을 정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FCA 뒤에 그 장소로 기입을 해가지고 명확하게 지정하는 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서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주게 되고 요 넘겨주는 곳이 곧 위험과 비용의 분기점이 된다는 거죠. 요곳에서 물품이 인도되고 물품이 인도가 되니까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물품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위험, 부담이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비용도 비용 부담의 경계도 이곳을 기준으로 이 선을 기준으로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앞에서 봤던 EXW하고 뭐가 달라요? 이쪽에서 선이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좀 이동했죠. 그래서 매도인이 수출 통관, 수출국의 수출 통관 그리고 물품을 이 수출국 내에서 운송을 하기 위한 어떤 운송 차량 내지는 운송 용구에 적재할 의무 이런 것들을 매도인이 부담을 합니다. 그게 좀 합리적이죠. 사실 EXW보다. 아무리 수입자가 좀 의리고 수출자가 갑이라 할지라도 수출자는 수출국에 있고 수입자는 수입국에 있으니까 이 수출국의 수출 통관이라든지 수출국 국내에서의 어떤 입항 그러니까 이제 뭐 출항지라고 할 수 있죠. 공항이나 항구까지 운송하는 것 정도는 수출자가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단 말이죠. 여러 가지를 따져 놓고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무는 매도인이 지는 그런 방식이 FCA가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 그 부분이 결국 EXW하고 FCA가 좀 다른 부분이에요. 아까 예시를 든 10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는데 부대 비용이 25만 원이라고 친다고 하면 수출국 내에서의 어떤 국내 운송 그리고 수출 통관 한 1만 원 정도가 이제 매도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 나와 있죠. 물품을 주 운송 수단에 선적해 가지고 주 운송을 해서 수입국에 도착해서 수입국에서 하역을 해서 수입국 국내에서 운송해서 수입자의 주요한 뭐 영업소나 창고로 가져다 놓고 수입 신고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다 누가 한다? 매수인이 부담한다. 매수인이. 그런 방식. 그런 방식. 딱 두 가지 정형거래 규칙을 딱 살펴봤는데 딱 느낌이 오죠.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뭐에 할 때, 가격 조건할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따라서 물품을 보내주고 하는데 어디까지 매도인이 부담하고 어디까지 매수인이 부담할 것이며 네가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할지를 일일이 다 정하는 것보다 인커텀스라는 어떤 정형화된 템플릿 정형화된 폼을 이용을 해서 굳이 따로 협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FCA로 계약을 이행을 하자라고 하면 FCA로 하기로 했으면 뭐 더 이상 뭐 ABCD 뭐 떠들 필요 없이 매도인은 요만큼 해주면 되고 매수인은 이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만든 게 인커텀스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하라고 추천받는 게 인커텀스입니다. 자, CPT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PT. 자, 요거는 우리말로 하면 운송비 지급인도입니다. 운송비 지급인도. 캐리지 페이드 투예요. 여기서 캐리지는 운송비를 말합니다. 페이드 투는 뭐 지급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운송비를 지급하는 인도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국에서 첫 번째 운송인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물품의 인도를 하는데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서 주 운송 수단 있죠. 뭐 해상 운송이면 뭐 선박에 대해서 아니면 선박 그 운임 아니면 항공 운송이면 그 항공 운송료 아니면 복합 운송인 경우에 그 복합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여러 가지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내주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CPT라고 합니다. CPT. 그래서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의무를 매도인이 져요. 매도인이.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품은 수출국에서 넘겨주는데 그 물품이 수입국까지 도착하는 데 들어가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을 carriage paid to CPT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CPT, CIP, CFR, CIF가 사용되는 경우 목적지에 도착한 때가 아니라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하는 때에 자신의 인도 의무가 이행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커텀스의 11가지 조건 중에서 앞에 C자로 시작하는 애들 지금 요 4가지 CPT, CIP, CFR, CIF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는 그 물품의 인도 지점과 매도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의 지점이 나뉩니다. 그래서 분기점이 2개가 나와요. 앞에 봤던 EXW나 FC의 경우에는 까만 수직선이 1개밖에 없었어요. 그 선에서 물품의 위험이 이전하고 물품의 비용 부담이 이전을 했어요. 근데 요 C 조건들 있죠. C 조건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알파벳 대문자 3개 중에 제일 앞에 게 C로 시작하는 애들은 비용 부담의 분기점과 위험 부담의 분기점으로 부담에 대한 그 분기점이 2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 부담 따로, 비용 부담 따로 이런 거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설명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뭐예요? 물품이 운송 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손실 손상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것도 이제 그림으로 좀 살펴봅시다. 자, 보면 CPT라고 되어 있고 위험 비용의 분기점 해가지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수직선이 하나 쭉 그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직선은 기타 장소 동그라미 2번의 기타 장소에 도로, 철도, 항공, 화물 터미널 거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 관통하는 그림은 앞에서 봤던 FCA 그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정하기 나름이에요. 물품의 인도 장소는.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물품을 넘겨주는 그 장소는 공항이 될 수도 있고 항구가 될 수도 있고 화물 터미널이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의 영업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지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지점에서 물품을 매도인이 운송인한테 넘겨줍니다. 그리고 이 물품을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것 자체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이전하는 인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뭐가 넘어가나 물품을 인도한다는 것 의미 자체가 뭘 뜻한다고 했어요 제가? 위험이 넘어갑니다. 위험이 넘어가.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보면 수입국 쪽에 이쪽이 수출국이고 이쪽이 수입국인데 오른쪽이 수입국인데 수입국 쪽에 까만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까만 선이.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을 때는 여기까지가 매도인 부담, 여 뒤에가 매수인 부담. 여기를 수출국, 저기를 수입국,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선을 기준으로 이쪽이 매도인, 이쪽이 매수인, 왼쪽이 매도인, 오른쪽이 매수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중간에 하늘색으로 선이 하나 더 그어져 있습니다. 이걸 뭘 뜻한다? 모든 위험 부담, 모든 비용 부담은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수출국에서 물품을 넘겨주면 걸로 끝나는데 거기서 플러스 알파, one more things, 수출국에서 수입국까지 가는 주 운송 수단, 주 운송 구간에 들어가는 운송 비용을 누가 부담한다? 매도인이 부담한다. 사실상 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사실 요거 하나를 빼놓으면 FCA하고 똑같아요. CPT나 FCA는. 그거 차이예요. 지금 우리가 볼 11가지 정형거래 조건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처음에 EXW에서 조금 선이 이 수직선이 조금 왼쪽으로 오면 FCA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 하나가 더 추가되면 CPT가 되고 거기서 또 뭐 하나가 추가되면 CIP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계속.
그래서 서로 간에 비교를 해가면서 쭉 살펴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나중에. 그래서 이 주 운송 구간 있죠. 이게 뭐가 될지 몰라요. 항공 운송이 될 수도 있고요. 철도 운송이 될 수도 있고요. 해상 운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이 운송,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주 운송 구간에 들어가는 주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매도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매도인이 운송비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운송인을 누가 만나서 누가 계약을 하겠어요? 수입자가 할까요? 매수인이 할까요? 예. 보통 이 CP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 비용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CPT의 경우에는 수출자인 매도인이 운송 계약을 체결합니다. 운송인이랑 만나서. 앞에서 봤던 FC의 경우에는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을 수입자가 부담했잖아요. 매수인이 부담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운송 계약 체결하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밥을 먹는데 내가 그 계산을 하지. 내가 밥 먹고 있는데 다른 사람 불러다가 네가 계산해. 이거 얼마나 갑질이에요.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행동.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비용을 내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운송 계약을 보통 매도인이 체결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만 보면 분명히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정형 거래 조건을 쓸 때는 이 정형 거래 조건 뒤에 분명히 장소가 온다라고. 그래서 EXW나 앞에서 봤던 FC의 경우에 뒤에 오는 장소가 뭐였어요? 딜리버리였어요. 인도 장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물품을 넘겨주는 뭐 보통 이제 운송인한테 넘겨주는 걸로 넘어갔지만, 근데 CPT의 경우에는 뭐예요? Place of Destination입니다. 도착지요, 도착지. 그럼 무슨 도착지냐? 매도인이 비용 부담을 해서 운송비를 주는 그 운송의 도착지입니다. 그럼 여기죠, 여기. 여기에 장소가 이 뒤에 적혀요. 지금 저기 보이죠? CPT 위에 실내에 CPT 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존 F 케네디 에어포트 뉴욕 USA. 저기가 어디까지란 거야? 항공 운송으로 화물을 미국으로 보내는데 미국의 뉴욕에 있는 존 F 케네디 공항까지 가는 항공 운송료를 매도인이 냈다. 그 뜻인 겁니다. 저 말은. 밑에 롱비치 포트, 캘리포니아, USA.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롱비치 항구까지 가는 해상 운임을 누가 냈다? 매도인이 냈다. 그 뜻입니다. 주 운송 구간의 운임 운송비 부담을 매도인이 하기 때문에 그 운송 구간이 마치는 도착지가 CPT의 뒤에 오는 장소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점이죠.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칩시다. 한 가지만. 자, CIP입니다.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입니다. 앞에 봐서 살펴봤던 CPT하고 비교했을 때 한 가지가 달라졌어요. 뭐가 추가됐죠? 인슈어런스가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래 조건, 무역 거래 조건 이야기할 때 보험 조건에서 제가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 정형 거래 조건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녀석 중에 한 녀석이 여기 있는 CIP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운송비 보험료 지급 조건입니다.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국에 있는 운송인에게, 첫 번째 운송인에게 물품을 넘겨주는 것으로서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되고 그때 물품의 위험이 이전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추가해서 여기는 one more things가 아니라 두 가지죠. 두 가지. 뭐?
주 운송 구간의 운송 비용과 거기에 더해서 보험까지 들어주는 것을 CRP 조건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봤던 CPT와 CIP의 차이는 단지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로. 그러면 앞에서 봤던 CPT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안 들어줘요. 그러면 매수인이 보험을 들어야 되죠. 반드시 땡. 반드시 아니에요. 들고 싶으면 들고 말기 싫으면 말고. 근데 CIP와 나중에 이어서 공부하게 될 CIF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요 두 가지를 뺀 나머지 9가지 조건은 보험을 들건 말건 네 마음대로예요. 네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보험 들고 싶으면 들고 말기 싫으면 말고. 하지만 요 두 조건은 반드시 내가 남을 위해서 매도인이 매수인을 위해서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그림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뭐만 들어갔어요? 이 그림에 앞에서 봤던 위에서 봤던 그림에 뭐만 들어갔어요? 요거 보험료만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CPT나 CIP를 보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위험과 비용의 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뭐 앞에서 설명은 분기점이 2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위험과 비용의 분기는 사실 이 점이 맞아요. 물품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로 넘기면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 그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 다 매수인 겁니다. 왜? 내 물건이 이제 아닌 거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물건을 줬다는 것 자체가 물건을 내가 넘겼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닌데 그 물건이 파손됐거나 그 물건이 잃어버려졌거나 뭐 했는데 내가 책임질 건 없잖아. 내 게 아닌데 이제 남 건데. 그 매도인이 그렇게 매수인한테 넘기는 그 지점, 그 중요한 지점이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점이라는 거예요. 이게 또 뭘 뜻하냐면 만약에 이쯤에 가다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해요. 운송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매도인 입장에서 이렇게 보냈는데 가는 도중에 돈이 더 발생했어. 그거 누가 부담하겠어요? 매도인이 부담해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왜? 매도인 게 아니잖아 이제. 매도인은 뭐만 하기로 했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까지 도착하는 데 들어가는 운송비하고 보험료만 주기로 했잖아.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더 이상, 그 이상 발생하는 모든 위험, 모든 비용 다 누구 거다? 누구 책임이다? 누가 부담해야 된다? 매수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이런 거 생각해봐요. 내가 친구를 술에 떡이 된 친구를 택시에 태워 보냈어. 기사님 이러면서 한 2만 원 드렸어. 근데 이 친구 집이 너무 멀어. 도착했는데 2만 5천 원이 나왔어. 그 5천 원 그거 누가 부담해야 되겠어? 기사님 입장에서 술 취한 사람을 깨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에디셔널 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매수인의 몫입니다. 왜? 비용 부담이 넘어갔기 때문에.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에게로. 그냥 매도인이 해야 될 의무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목적지, 그러니까 이 CPT나 CIP 뒤에 오는 이 도착지까지 가는데 필요한 운송 비용과 뭐 CIP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험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그거를.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